일종 왕조를 갖고 하는 변호사님들 부를 정도로 많은 간첩 사건에 대해서 당국을 국가보안당국을 변호를 하면서 심지어 간첩사 수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활동, 이 세 가지 활동을 요약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세종문화회관 프리센터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왔던 사법 보고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 그 사법센터 보시면 그 책자가 PDF 파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2010년 9월 애국 활동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사법개혁 이란 부지하기 위해서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이 직접 애국활동 합법 지원 파트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20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01건 중에서 애국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건, 일반 사건이라고 해서 그걸 제외하고 48건은 애국활동 인력가 이 선변 등에 대해서 법률 상담할 것을 저희가 말씀을 올렸고 한변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31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지금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저희 사법적 이슈는 국민감센터에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그 제약 속에서 재정난이라든지 또 전문적 이런 사법감세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족하는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회 바로 이 사법감시 기능을 저희 센터 기능을 이관시키고 이 변호사연합회에서 이번에 이 사법적 이슈 국민가입된 법치수센터로 명칭 활동을 해서 활동에서는 되고 저희 연구는 이 변호사의 협력 단체로서 계속 저희가 지원이 있다면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 법치수센터의 발족에 즈음한 간략한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법치수센터를 이끌어보신 그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한 1시 50분에 기자회견에서 그 앞에서 1시 반쯤 빨리 예. 감사패 자유민주연구원장 윤홍열 귀하는 자유민주연구원 소속으로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를 설립해 사법감시 활동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 수호에 헌신하셨으므로 자유와 법치 수호를 위한 변호사의 연합 및 법치수호센터 출범에 즈음하여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유민주연구원에서 유용하게 사법감시센터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 변호사연합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명실상부한 법치수호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치수호센터 출범 선언 및 향후 활동 계획을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오전에 지금 참석해 주신 정홍원 총리께서 그런 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또 공식 행사 때문에 먼저 자리를 좀 준비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법치수호센터 출범 즈음하여 출범 선언 및 향후 활동 계획을 법치수호센터장을 맡으신 이재원 변호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치수호센터 센터장을 맡게 된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법치수호센터를 출범시키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대한민국은 헌법국가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조직과 기능을 포함한 모든 국가 제도를 물론 국민의 생활, 국민의 실정 양식까지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객관적 법규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은 헌법 정신과 직업적 양심에 투철한 법조인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법을 비뚤어지고 퇴행적인 특정 이념의 추구 수단으로 타락시키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병폐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자유민주연구원이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를 설립하기 이르렀고 최근까지 이런 시대착오적 만행을 적발하고 바로잡고자 투쟁해왔음은 다행이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변호사연합과 항변이 이 과업을 이어받아 법치수호센터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일부 변호사단체 및 사회노동단체, 방송, 언론 등등이 자유와 번영의 방파제인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지키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여러 사법작용과 비정부 사회 활동들이 헌법을 빙자해서 헌법의 근거를 파괴하고 있지 않은지, 법이 정치라고 하면서 편파적 판결을 남발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정신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흉내하고 있지 않은지, 수사를 수단으로 주권자를 교체하려는 위헌적 반국가적 세력은 고무하면서 자유와 인권을 지키며 북한 동포를 해방하려고 해서는 애국 세력은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누가 변호권과 언론, 집단의 위력을 악용하여 국가 정체성을 허무는 반역을 비호하고 기업과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폭력을 기획하고 부추기며 실행하는지, 정부와 국회, 여러 정당들이 를 존중하는지, 그 정신과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해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고 검토하며 필요한 모든 합법적 조치와 투쟁을 다할 것을 천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업들이 하루아침에 성과를 보일 것으로 알기는 합니다. 하지만 양심과 정의와 문명과 상식의 힘이 우리를 도울 것이며 중단은 투쟁의 시간이 우리의 대의를 증명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 세력의 반법치적 행태는 질적으로 점점 노골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날이 갈수록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충분히 대처하고 활동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법치수호센터의 조직을 완료해서 우선 남북 군사 합의가 위험 무효임을 확정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민주권을 편취한 김경수 드루킹 사건, 환경부 등 블랙리스트 사건, 전직 대통령 및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집행검단 사건, 전대협 대자보 사건,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투기 및 서운 의혹 사건, 연기금의 정치적 운용 사건, 민노총과 방송의 행태 관련 사건 등등이 헌법 정신과 법의 취지에 맞게 적법적전을 통하여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공정하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면밀히 추적하고 폭로하며 투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며 보고서도 발간하고 기고, 고소, 고발, 제소, 시위, 항의 방문, 재판관과 법관, 검사에 대한 평가 등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를 저희들이 행사 일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장면을 정리하고 한 3분 후에 오늘 변호사 연합에 참여하시는 각 단체와 변호사들 여러 분의 말씀을 주장을 순서를 가지고 합니다. 3분 후에 모든 행사에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촬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좀 생각하시더라도 앞으로 나오셔서 보통 사진 찍으면 가시는 수가 있는데 가시는 누구 순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막간에 행사 진행하는 동안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단히 예뻐보니까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조금 뒤로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참가하신 앞으로 나오셔서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셨어요? 특히 오늘 각 참여하신 각 변호사 단체 대표님들 앞으로 다 좀 제가 이 기준이니까요. 제가 좀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변호사는 아니셔도 많이 나오죠. 오른쪽 VP를 수고합시다. 법치를 수고합시다. 법치를 수고합시다. 법치를 수고합시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법치를 수고합시다. 법치를 수고합시다.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합니다. 법치를 다시 수고합시다. 한 번 더. 법치를 수고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분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3분 뒤에 2부 행사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 시민 계속 들으실 거예요. 헌법과 추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를 유튜브 방송을 12시에 마쳐야 되는 오늘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참여 단체를 대표하시고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가 대표별 저희가 우리가 좀 만나요. 진짜 그래요. 캠프에서 너무 좋은 건데. 자, 오늘 말씀하시기로 한 부산진 변호사님, 최세욱 변호사님, 차기환 변호사님, 박성재 변호사님, 구조화 변호사님, 배보윤 변호사님, 고영주 변호사님, 정성미 변호사님, 정주교 변호사님, 백승재 변호사님, 김기수 변호사님, 박지현 변호사님. 자, 단성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상대가 수선한데 시간 관계상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우리의 주장입니다.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님들의 현 시국에 대한 생각,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변호사연합의 색깔, 정체성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첫째로 대한민국 헌법가치수호를 하신 고영주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3분이 되면 짧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셔서 하시면 안 되고. 앉아서 한번 할까요? 예, 예, 우리는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 현 정권의 목표가 연방제 통일, 적화 통일을 기획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이시겠지만 그 결과가 뭐냐? 아까 우리 그 선언문에도 나왔다시피 현 정부는
우리는 현행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민주주의로 헌법 개정을 하려다가 그게 좌절되니까 우선 교과서 약간 지침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전부 빼고 그냥 민주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나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임 사건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주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임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하면은 재판에 불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인민을 민중으로 바꿔가지고 용어만 바꿔서 민중민주주의를 하죠. 그러다가 제가 1900년에 학생들을 구속 기소해가지고 이게 판결이 민중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이적인연식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도 자기네들이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자기네 인민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미화해서 표현함으로써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통합진보당이 그대로 받아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편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그래가지고 통진당이 위원장당으로 해산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란 말도 못 쓰고 민중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고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자유를 뺀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북한이 2010년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하면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대남 적화 전략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인민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 대신에 민주주의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우리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그냥 민주주의로 하면은 이 민주주의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의도가 이 헌법 개정안이나 이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분명히 드러나서 이 사람들이 좌파 정권임이 틀리고 연방제 통일을 노리는 것이 틀림없고 적화 통일을 노리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자유 권고를 삭제하는 교과서 문제 적극 대응하고 계신 헌변의 우상진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의 날을 맞아서 정부법은 개념과 별개로 법치수 형사를 위한 의식을 진행해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를 맡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매우 참담하고 비장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1998년도에 우리 헌법을 개정해서 근본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그리고 국가 안보를 추구할 목적으로 의미 변호사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국가안과 보안소 면상사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수업을 수월 마이크 이상입니다. 들리세요? 네.
말씀하신 그 장 시절의 교육부시 교과서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부분은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데는 뭐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지하 조직이 이 한국의 형식이나 이에 관해서 매우 조작된 잘못된 인식을 심어가지고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했던 일을 이제 정부가 공공연히 법령에 의해서 의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사랑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등을 다 통제하는 것은 이것은 뭐 과거식의 법률 적용에 하면 이건 명백한 내란행위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헌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국가의 통합성과 법적 통합을 위해서 진력해야 될 우리 헌변이 이제 정부와 별개의 법적 기념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더 이상 그 상황이 악화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을 봅니다. 옛말에 소나무의 기상은 서리가 내려야 하고 사람의 댐댐이는 역경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뜻 있는 누군가들은 내 일신상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한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직업의 근원이 되는 법 질서의 존폐 문제에 직면한 것이기 때문에 다 나서서 동참을 해주셔야 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의무의양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이 대한민국이 다시 광명정대한 길로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촉매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해 주실 분은 너무 문화가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요즘 정말 맹활약하고 계신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현주 공동대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 또 저는 공동대표 이병표 함께 오늘 법의 날 축하를 드리면서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출범에 대해서 매우 진짜 무량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시민 선생님들도 여기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문정권 때문에 혹은 뭐 더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대한민국에 이제 그동안 사실은 정치 철학이나 깊이 생각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정치에 대해서 한 번씩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커밍아웃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어느 쪽이어도 별 생각 살고 있다가 지금은 어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또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안에 대한민국의 경쟁률 분기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이대로 가면 저는 문재인 정권 혹시
이 안에 그 임기 안에는 어떻게든 뭐 틀어막고 신용을 해서 이 통계를 조작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다음 정권이 어쩌면 IMF 같은 걸 맞을 수 있다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보시면 공장이라든가 노동자들이나 혹은 사업자들이나 지금 전부 다 이 기계를 장비를 팔아서 남아있는 노동자들 월급을 충당하고 거의 나라 망해가는 지금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정권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봉을 했다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나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거는 몇 심각한 상황인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지금 과연 못 풀고 있는가? 모골이 소련하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저는 제가 정치에서 지금 여러분 아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건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을 텐데 요 말씀만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취지에서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은 되면서 사실상 굉장히 막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본회의에서 막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온갖 수단으로 회의와 협박을 통해서 그 안에서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을 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선거 구도입니다. 구도 프레임인데요. 지금 현재 뭡니까? 문재인 정권에 열받고 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있는데 이 국민들이 국회에 보자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반문과 친문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대통령에서 총선을 하면 정권 심판 그래서 반문 전부 야당을 찍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의 구도를 나누게 되고 어쨌든 민주당 정의당 친문이고 나머지는 약간 이상한 당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반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도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탄핵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의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저들의 음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쪽의 야당 쪽이 찌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은 과반에 결국에는 1대 싸움으로 가서 이기는 싸움으로 가는데 여기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4%, 5%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4대1의 구도로 돌아갔을 때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슈를 뭘로 갈 거냐? 그래서 이 사는 개혁이다라고 포장을 하고 사는 개혁이다. 그리고 일은 과거에 탄핵에 책임이 있는 세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채무가 반문 또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쪽으로 프레임이 가는 것을 막는 아주 고도의 술책입니다.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워낙 날뛰니까 하여튼 저부터 제거 하나씩 하는 중에 제가 계속 하는 중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가중함을 그동안 잘 못 느끼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나라가 파괴되겠다 하는 생각을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이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에게 표를 주겠다라고 마음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규합을 잘 이루어내면 저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합과 분열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에 저는 큰 내년 총선의 결과 그리고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대선 결과도 결정되고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결정돼요. 우리의 저같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면에서 또 아주 명심을 하고 정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로 현재 태블릿 PC 문제로 구속된 변희재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차기환 전 대표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탄핵 국면부터 지금 세월이 많이 시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탄핵 국면에 있어서 저와 저희 자변 동료들이 어떤 인식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저희 동료들이 인식한 바로서는 단순히 어떤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공격이다. 행정사의 어떤 절차를 빌렸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집회에 참여하고 탄핵 반대를 많이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한민국 정치권 내에서는 그 투쟁의 본질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결정을 하고 8개월의 여유를 더 주면, 박통한테 여유를 더 주면 대한민국의 어떤 질서가 위험하게 된다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한 걸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 법조계 내에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 이면의 투쟁, 몇면이 흘러온 좌우익의 투쟁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사람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실제 깊이 공산주의 운동에 들어갔던 분들이고,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판사 시절에 읽었던 국가보안법의 판례들의 수많은 판례들이 단순히 종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수많은 세력과 젊은이들을 이용해서 투쟁을 해왔다고 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체제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고 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 정치 흐름을 타고 더 위험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험한 순간에 새누리당, 그 당시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는 그 당시 여당 의원 중에는 그런 그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진심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우익적 하면서 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좌우익의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든지 또는 그 흐름을 타고 어떤 기회주의인 처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인식은 좌익 파시즘이 진행되고 있고 좌익 전체주의 길목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파시즘이라고 하면 히틀러, 무솔리니, 그래서 그것은 대기업을 옹호하는 우익의 체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다 깊이 연구하면 틀렸습니다. 파시즘은 사회주의입니다. 그 나치당의 정치명이 흔히 국가사회 독일 노동당이라고 하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내셔널은 것이고, 나치를 주장하는 히틀러도 독일 민족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개인의 사유주는 국가 시장 경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또는 현회화시키면서 정부와 권력을 쥐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죠. 그러면 생각해 대한민국 세력이 누구입니까? 민족주의를 가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경제정책과 개인의 사회유산 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정치당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지금 한국당이 아니다. 역사 정치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세워봤을 때 그 정책을 펴고 있는 정당은 감정과 사회 더불어 그리고 정의당 이런 쪽에 오히려 역사적 정치학적으로 보면 극우 정당에 가까운 이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에 있어서 한국당, 그 전 신임 새누리당, 신한국당 모두 다 그 정당을 정치 지도자 이념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관심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흔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당 내에서도 최저임금의 무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적한 사람이 없었고 상속 세력 통해서 기업 3대
없는 상속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기업을 수탈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정치 인사등의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지금 좌편향이 너무 지나쳐 세계 기준에 보면은 중도나 우익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의 용을 극으로 몰릴 상황이 됐습니다. 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회 조선시대부터 지금 때까지 한국 사회 역사 변동의 가장 큰 핵심은 힘은 불행히도 또는 다행스럽게도 어느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제 정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조선이 내부적으로 무능했지만 그때 지정학적 위치가 워낙 우리나라가 열강이 틈바구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멸망한 것도, 조선이 해방이 된 것도, 분단이 된 것도, 전쟁이 된 것도, 전쟁이 끝난 것도, 경제개발이 이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도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 전세의 흐름과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지금 현재는 어떠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하면서 군사, 경제, 지적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은 21세기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세계 전략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물러나거나 손을 떼거나 영향의 행사를 포기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 내에서 양키 모험을 외치는 시위가 서울시를 다 뒤집고 또 국내에서 그런 여론들이 만약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정치로 물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야 되고 두 번째 국내에서도 지금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통해서 너무나 산업 기반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변호사단체나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반복 여기에서 떠나서 보다 개인들의 생활과 개인과 기업의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때부터 시민운동이라는 것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는데 우익 시민운동의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변을 보면 회장이 바뀝니다. 젊은 회원들을 충원을 하면서 한 2기 회장을 하면은 회장이 바뀌고 해서 계속 젊은이들을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주의 연대라는 모임을 했을 때 그 회장을 했던 분들이 시민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난 다음에 그 조직을 돌보질 않아요. 그냥 입신을 위한 도구로 끝나버리고 그 단체가 계속해서 회원을 충원을 하고 회장을 바꾸고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익시민 단체들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국가위기사에서 다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젊은이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무대를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가는 애국 자유민주 진영의 어떤 큰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다는 관계로 이후에 발언하신 분들은 3분 정도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4대강 보 저지를 위해 맹하려고 하고 계시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홍세욱 변호사, 성명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국총장 맡고 있는 홍세욱 변호사입니다. 지금 오늘 오신 이원주 의원님 그리고 백김재 변호사님이 사무총장된 부분을 모시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먼저 이제 행동하는 시민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10%의 예를 들어 586이나 이런 일부 10% 정도의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는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여러 개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저는 새롭게 깨달은 게 우리가 90%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10%였고 저들도 10%였고 그것이 양 10% 그러니까 좌와 우죠. 어떻게 보면 좌파와 우파 이 10%의 세력들이 80%를 놓고 벌이는 전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벌어지는 앞에서 이제 차기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태들이 결국에 우파 세력이 좌파한테 부각합니다. 그러면 좌파 세력이 칠레까지 아마 우리 사회 국가를 차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미
그 참여연대 내지는 우리 법조인들이니까 민변이겠죠. 민변 같은 세력들이 30년 동안 싸워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그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출범의 이유죠. 출범의 취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아까 차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신의 수단으로 순식간에 그냥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런 단체가 아니라 참여연대나 우파의 참여연대죠. 그리고 우파의 민간 같은 조직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도 30년을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우파의 참여연대를 목적으로 설립이 된 단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이거는 우파의 민변과 같은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0년보다 짧아야겠죠. 물론 30년을 이렇게 싸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0년을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우파의 참여연대와 같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또 참 그 행동하는 자유시민에 소속한 저희 변호사들은 그 법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소속한 변호사들은 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에 참여해서 그런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30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맹활약하고 계시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백승재 사무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그 홍세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그 설립 시기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파에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 주사파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 사람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지를 제가 목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경제적으로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패했던 것이 확인이 됐었던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수많은 소상공인, 그 다음에 영세상공인들이, 영세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자살하기도 하고 또 몰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비니낌 부입부의 소득 양극화는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그 많은 그 침해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여자보를 붙였을 이 마흔전략 그렇게 했었다고 해가지고 전국의 권력이 다 동원이 돼서 그 사람 그 정말 지문감식에, 이 사람들이 시민입니까? 지문감식에다가 그 CCTV를 통하죠. 그러고 나서 저기 그 강원도 행성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영장도 없이 하면서 소환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실을 보면서 얼마만큼 이 그 국민들의 자유, 그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했는지 두루킹 경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집권 자체가 이미 불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파괴시켰고 선거제도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켰습니다. 게다가 또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셨었던 그 성창호 판사님을 판사를 내린 이후에 기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 이익과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권과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뿐만 아니라 이 사법권을 독립을 통해 가지고 정의로운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믿는 신뢰, 이 모든 것들이 다 많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운동권입니다. 절대로 민주화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진짜 민주화는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인 취급받고 있습니까? 주인이 자기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재갈이 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탄압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큰 회사 글로벌펌에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김태우 사관을, 그 다음에 신재민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하자고 그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는 이유로 저는 사실상 그것 때문에 해당한 겁니다. 그 밖에 많은 일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지금 우리가 같이 사장도 얼마 전에 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탄압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일어서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음이 내 차례입니다. 다음이 내 차례가 돼서 정말 킥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함께 같은 생각을 모이신 분들이 모이셔서 행동하면서 다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그 자유와 법치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소유해가 정말 이 4대열강 이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가 삐끗하면 무너질 수 있는데 저희의 독립과 생존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연합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그거에 대해 그다음에 용기를 내시는 모습들을 보면 많은 시민들도 국민도 동참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침몰해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다시 저희들이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 그걸 위해 저희들이 모여보고 또 싸우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현재 그 이태용 수사관 변호를 담당하고 계신 자변의 김기수 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다 앞에 말씀하신 분들하고 같은 느낌이고, 사실은 굉장히 좀 슬프고 또 두렵고 또 굉장히 기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생각으로 우리 변호사 연합의 일원으로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쇼를 위해 쓰고 계시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박인환 대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저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 운영 과정에서 소위 인권과 진보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휴머니즘을 위반하는 비인간적인 사정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를 내세우지만은 우리 동아시아 보수적인 동아시아나 민주주의 시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성 대통령, 그나마 그것도 혼자 사는 독신의 여성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핵 국면에 가짜뉴스로 인신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 저렇게까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또 아직까지 풀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성 인권이나 페미니즘이나 진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성 대통령을 뽑았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아까 검찰 이야기도 났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 탄압을 하는 양상을 보면 공안부장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도 선배님도 계십니다만 국가안보를 지키는 제1선에 있던 공안부가 이제는 국가안보를 지켰던 사람을 처벌하는 공안부로 180도로 바뀝니다. 단적인 예로 공안부장이 과거 학생권 운동권 출신을 공안부장으로 앉혀놓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안부장이 투신 자살한 사건도 후배 공안부장이 선배 공안부장을 얼마나 망신을 주었으면 투신 자살까지 이르게 합니다. 또 잔혹한 사례로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0이 다 된 노인을 저 광주지방법원까지 별것도 아닌 명예훼손죄로 광주지방법원,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제1관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주까지 와서 그렇게 먼데 90 노인을 전직 대통령을 재판을 장기간 끌고 가겠다는 것은 인권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뭐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박성춘 우리 보건처장 재판도 있습니다. 그분을 바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안보교육을 담당하던 박성춘 처장을 재판하는 명목 자체가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에 정반대되는
쪽으로 공부해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공안부도 180도 자세를 바꿔서 그 전까지는 형사부에서 취급하던 사건을 공안부에서 함으로해서 국가안보의 일선에 있는 사람한테 망신을 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 공안부장이 자살까지 하게 하는 이런 반인도적이고 휴머니즘에 위반되는 행태를 인도를 내세우고 진보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가 찹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치수호센터가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을 꼭 고발 조치를 했으면 좋은 사건이 엊그제 생겼지요.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자기 아들 내외를 무료로 입주시킴으로 해서 금품을 제공한 그 유명한 김영란법 위반 사건입니다. 부정한 금품을 자기 아들, 딸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우리 법치수호센터에서 대법원장을 한번 제1호 사건으로 고발 조치를 해보면 어떨지 마감이 한번 제안을 해보고 맞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남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그 자유와 인권 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와 인권 연구소의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변호사 연합 단체, 저희 단체가 소속되어서 또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법조 3년 중에 한 분,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의 코드 인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장 경제에 꽂힌 주식에 35억 원을 투자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를 옹호하는 측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주식 많이 가진 게 무엇이 문제냐, 내부자 거래만 아니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재판관이 일반인의 신분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업분이 아닌 법관인 분이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재판을 하였다는 의혹을 사고 주식법관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끝내 임명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신 가인 김경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관들에게 청렴을 강조하며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받는 가인 김경로. 그분은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개인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현 정부의 코드 인사에 따라 임명된 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며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법치 수요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박봉해 자신은 죽을 먹으면서 겨울에는 법관들에게 손을 불어가면서 판결문을 쓰게 했다는 그분이 입버릇처럼 했던 사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떠나야 한다라는 말이 이 지금의 혼란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정신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자유와 인권연구소는 현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 판단되냐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노예의 길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변호사연합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자유와 인권연구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총괄 연구관 및 공모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지난 탄핵 사태의 모습을 몸소 체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항의 의미로 퇴임하셨습니다. 또 배보윤 헌법부회장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작년 1월 29일에 조선일보 최고시 기자 만난 사람 거기에 관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사
기사에 대한 댓글이 한 200여 개 달렸습니다. 그분을 낱낱이 읽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చెప్ప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말씀이 만시지탄이라는 말씀을 그리고 그 당시에 양심선언을 하고 하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법조인으로서 그것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서 오늘 출범하기 전에 제가 당시에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근무하면서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이 사태의 연루가 된 원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주장이나 선토를 아니고 제 자신에 대한 그 참회와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탄핵 소추는 제기한 이유는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과 언론 기사가 그게 다였습니다. 그 공소장에 그 한 구절 대통령 박근혜와 공모하여 그 문구를 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게 234분이 탄핵 소추를 동의하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당시에 기존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 탄핵 사건에서도 사실은 국회 소추 이유가 무실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청구인에서 박하를 해야 된다. 탄핵 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유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를 들어서 현재에서는 그걸 박하하지 않고 본안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국면에서 제가 지금 생각을 그렇게 보니 공소장 그것도 본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공모하여라는 그 한 것을 한 문구를 가지고 소추하는 것은 소추 사이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마땅히 박하로 해서 국회에 돌려보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국면에서 저는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을 했느냐는 면에서 역할을 못한 잘못을 반성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역시 이어서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 사유와 동일한 것에 대해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그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재판은 형사재판을 마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은 동일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된 것이 아니고 공범들이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원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원한 판단을 한다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 공모하여 그것에 의탁해서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의 본질, 공모관계가 있는지 또 본 사건에 대한 관계가 어떤 역할 그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됐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정지하지 않고 권한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공직자로서 당시에 제가 공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재판관이나 소장에서 만날 수 있었고 그런데 공직자로서 제가 그 제 역할을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깊이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은 마찬가지의 그 현장 상황에서 그 본안 판단을 할 때 대부분의 청구인 대리인들은 그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 기록 또는 수사 기록을 그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하고 재판을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증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신문이나 관련된 자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했고 형사사건 재판 그것을 중심으로 증거 판단을 이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재판에서는 증거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보다 증거에 확인되는 증거를 재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다 법적인 누구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채택하는 것이 형사재판이나 모든 재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사재판 수사 기록을 증거를 탄핵재판에 쓸 수 있느냐 마느냐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준한 것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택하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그것은 탄핵재판이기 때문에 엄격한 형사 절차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 기록이나 증거를 그대로 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해서 사실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재판을 정지를 해서 대통령이 직접 심리를 거기에 관여하고 증거를 형성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관련 없고 공범들에 관한 사건 기록을 그대로 받아서 탄핵재판 증거 활용을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지금 생각을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참여하는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탄핵 재판은 사실 제가 이론적으로 헌법 이론적으로 내각제의 불신임 제도가 아닙니다. 이게 명백한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신임을 받으면 임기 동안은 이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껏 일하게 하는 지금까지 우리 1987년 개정헌법 그 이전의 헌법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게 계속 건정 70년이 계속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내각제를 포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각제에는 탄핵제도가 없습니다. 수사는 불신임 제도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죠.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탄핵제도는 명백히 불신임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내란 외환죄나 중대한 뇌물이라든지 중요한 경우 국민이 신뢰를 해서 했는 그 신뢰를 명백히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정치적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제도를 마치 불신임 제도로 결과적으로 불신임 제도인 것으로 해서 재판을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당시에도 가졌고 지금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 못합니다.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공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파를 하고 주장하고 역할을 마땅히 진력을 다해 했어야 되는데 단순한 기포트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가성은 그래서 제 이 세 가지 주변에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송구합니다. 당군 이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종려 사직과 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이룩하신 우리 건국의 영웅들 그리고 그 6.25 전쟁을 통해서 피땀 흘려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소체제를 지금 꼭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배보윤 변호사님께서 오늘 정말 놀랍고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그 유튜버 분들께서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편집하셔서 널리는 좀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지금 한변 청년위원장으로 각종 이슈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박주영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장교수입니다. 배우연 변호사님께서 사는 관련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는 이전에 이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검찰 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찰 활동을 했는데요. 친척과 측근에 대한 감찰 활동을 하면서 참 결별성이 있는 분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권한도 없지만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루어지는 그냥 간단한 현상들만 봐도 이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와 비리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럼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이 간단한 소리 마시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파에서 다 싸우는 사람은 무척 외롭습니다. 무척 외롭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부의장실에 있으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그때 대선 국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솔직히 혼자 봤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서든 나서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되게 격식과 형식 이런 것들을 너무 따지고 조심스러워 하다 보니까 항상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싸우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계시는 분들 중에 외로이 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가지고 이 힘들이 작은 힘이 아니라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대한민국에서 힘이 모자라면 뭐 미국의 트럼프 아니면 그쪽에 있는 여러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정의를 생각하고 자유를 생각하는 무수히 많은 인류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좀 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 사실 뭐 형법으로 치면은 긴급 피난 혹은 정당방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위급한 위기가 있는 상황이고 부당하고 부정의한 것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이에 대해서도 절차와 적법을 따지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개념 없이 따지는 사람한테 절차와 적법을 따지면 과연 이길 수 있습니까? 의전을 따지고 저는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남겨두고 실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회가 바로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면 정말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실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니란 그 인식을 버리고 지금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것은 지금 사고임 행위와 같이 이루어진 개념과 절차와 적법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부당하고 긴급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따져가지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하고 계신 전두환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병과 실현 공동대표를 이루셨던 정주교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에게 바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고요.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5.18 헬기 사격에 대해서 이번 국방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광주 시민을 적으로 돌리고 양민을 학살한 증거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은 우리 역사를 거짓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우리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반드시 재판 과정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지도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유복지를 위한 변호사연합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참담한 심정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단체 대표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을 하고 다시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 이런 각오를 다집니다. 저는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단체를 창립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가 창립 선언문에 이야기한 내용이 개혁,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평등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시민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근간이 흔들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그 당시에 시변이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최고법원의 코드 인사, 사법부 내 사적단체의 위험성, 광우병 촛불 집회, 지상파 방송의 편파 선동 방송, 반기업 시장 정서의 확산, 민노총의 법질서 유린 이런 내용을 고발했습니다. 지금 보면 꼭 데자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 파괴는 2005년도 노무현 정부의 그때 파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법무부 요직을 대통령이 속한 그 특정 단체 요원들로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비판에 대해서 전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직 대법원 대법관을 찾아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과거에 당신이 했던 재판에 대해서 캐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어린 홍위병들이 지식인을 불러냈어. 목에다가 간판을 세우고 길거리에 끌고 다니는 그 만행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사회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변호사연합에 참여한 여러 단체들은 추구하는 활동의 목표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유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아까 청년 변호사님 말씀에 우파 활동을 하면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제 자유와 법치를 이야기하는 자유와 법치를 주장하는 어떤 분이 있더라도 그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옆에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제 서로 격려를 하고 서로 도움을 나누고 그리고 자유와 법치가 수립되는 그날까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가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우파 시민단체의 든든한 팀목이 되고 있는 국변의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구주화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와 어떤 일들이 나오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여지없이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법의 날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해놓은 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례로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그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적절한 조치와 송환 요청을 북한에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리비아에 납치되어 있는 한국인의 구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여 국민들에게 알릴까 두려워 쉬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 안보, 교육, 문화, 언론 등 사회 모든 면에서 후퇴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시하던 외교 분야에서도 역시 구겨지고 뒤집어진 태극기, 외국명 오기, 언어 혼동 등의 외교 결례, 국제 왕따, 불통 외교로 인하여 세계 경제 대국의 국격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앞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 국민들, 그리고 뜻있는 여기 모여있는 동료 법조인들을 보면 감동이 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즉 진정으로 진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거기 우리 법조인과 뜻을 모아 정치적 이념이 아닌 법률과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의 출범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파 기독교 운동에 매진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변 사무차장이기도 하시고 오늘 행사 준비에도 큰 역할 하신 분입니다. 정선미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미 변호사입니다. 저희 조부모님하고 아버지는 평양에서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감자나 옥수수를 먹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옥수수대가 다니까 그걸 씹어 드시든지 진짜 먹을 게 없으면 나무 껍질을 벗겨서 나무 속을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오로지 비명하고 한탄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저임금법하고 근로기준법 때문에 성부인들한테 연락을 드리거나 연락을 받게 되면 제발 좋은데 여행 가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먹는 것만 걱정 안 하시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분은 PC방 운영하셨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문을 닫고 지금 막노동을 하십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일이 있었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야근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을 할 수가 없고 줄을 서서 기다려도 2명밖에는 일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시간까지 끊어버리니까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돈벌이는 줄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술을 드시거나 도박을 하시고 화투를 치신다. 나는 개인방에 가서 게임에 미쳐 살게 된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싶다. 내 주위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 많다.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저 좌측이었는데 그쪽은 완전 보수 우파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발 최저임금 막아달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8,350원 인상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당연히 인용 결정이 나올 줄 알았던 가처분 결정은 1심, 2심 모두 다 기각 결정이 나왔고 지금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진짜 사람들이 현 정권한테 너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해서 이제는 아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청구인으로 동참하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안심을 하시고 사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밤새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다고 제발 청구인에서 저 좀 빼달라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직장명 쓰는 날을 없애고 아니면 직장명 대신에 직장군을 쓰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사분야 합의서 헌법소원 신청을 했는데 예상대로 각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법하고 근로기준법 헌법소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 정권은 그 논란이 많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법치 수호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우리 우파에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납니다. 이제까지 묵묵히 헌신해 주신 우리 한면의 김태훈 상임 대표님을 도와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국민들의 탄식을 대변하는 그런 한변과 변호사 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단상에 계신 우리 변호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한 시간을 얘기하라 하셔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분들이십니다만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로써 변호사연합 출범을 위한 행사에서 기간 행사를 마무리하고 전체 행사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앞서서 축전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5선이시죠. 심재철 의원께서 축전을 보내오셨는데 길기 때문에 첫 줄만 읽겠습니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의 출범과 제56개 법의 날을 맞이하여 열린 법치 수호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하 성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23일 날 대구 경북지역 변호사 90인의 그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합니다. 갈만한 사람들은 다들 재판이라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90인의 용기 있는 대구 변호사들이 스파르타 300 변호사처럼 오늘 모임의 뜻을 가져가고 있음을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또 전달해야 될 또 두 분이 계십니다. 법조인에서 또 국무총리에서 또 그중에 이해창 이 총리님 그리고 김항식 총리님을 제가 듣고 지금 이제 우리 행사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혹시 이제 저희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현재 지금 이제 반헌법적이고 반법적인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나 불편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맞서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변호사연합에 대해서 마음으로 아주 깊은 격려와 함께 그런 본인들이 뜻이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 자, 이로써 오늘 약 2시간 반에 걸친 변호사 연합 출범식의 대단원의 막을 막힐 때는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말씀 다 하고 싶어 하시죠. 아니,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다들 지금 하시잖아. 그리고 저희 어디 모든 국민들이 너무 힘든 말씀만 다 하시고 계세요. 이 나라는 조국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국민들 나버리면 안 돼요. 네, 정하고 네, 그러세요.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이 우리를 잘해달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오늘 하신 분들 식사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강사원이라는 식당 여기를 가시면 교회자 역할을 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회장님으로서 이렇게 화면이 참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변호사님 안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나가서 옛날 그 강리제 그런 그 식당이 아니요, 정작 어디지? 식당 어디지? 장사랑이라고. 장사랑이야. 장사랑이 그 아니고 옛날에 우측으로 쭉 가면 바로 있어. 옛날 나가면은 사학원이 나오는데 바로 옛날 강의제 맞아. 강의제 맞아? 옛날 중국 사람?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법치수호의 날을 맞이해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치수호센터 출범식 점체를 다 제가 방송에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시간을 잘못 알고 늦게 대처를 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저기 집업 집에서의 이재명이 결심 공판 빨리 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겹쳐가지고 4대강